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유럽의 분열은 점점 깊고 넓어집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엔 결의안에서 2번이나 러시아 편을 든 것을 공화당 의원들도 비난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난하는 결의안 투표에서 중국은 기권했는데 미국과 북한은 러시아와 같은 편이 돼서 반대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대통령의 백악관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마음을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쪽으로 돌릴지는 모레 있을 영국 총리와의 회담 이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임기 1기에서 멀어졌던 유럽과 미국이 지난 4년 동안 관계 회복을 했지만 지금은 미국과 유럽이 갈라서고 미국은 러시아와 같은 편이 되는 길로 가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 대해 미국 언론에서는 아직 깊이 있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 통신 모두 한국 보도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면하고 복직하면 개헌할 것이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을 강조해서 전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업무 성과 보고 이메일은 대통령, 정부, 인사부, 각 부처가 서로 다른 의견과 지침을 내면서 트럼프가 임명한 충성파들의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의 진짜 목표는 정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주장, 그런 소리 강해집니다.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뒤 백악관 취재가 거부된 AP통신의 소송에 대해서 연방판사는 일단 백악관 입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AP통신은 취재권 박탈은 언론 자유에 위배되므로 즉시 취재권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는 법적 절차를 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직장 채팅의 미래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사람보다 로봇하고 더 많이 일어나는 이런 쪽으로 세상은 변해왔고 또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게 명제라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82년 된 공예품 스토어 조앤이 문을 닫습니다. 어른과 어린이들의 취미와 숙제하면 떠오르는 크래프트 스토어, 저의 놀이터이기도 했던 조앤이 문을 닫는 이유는 온라인 쇼핑과 중국에 대한 관세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그럼 오늘 먼저 이 내용으로 가죠. 미국의 그 대서양이 붕괴된다, 유럽과 미국이 붕괴된다 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에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나를 믿으시오, 미국을 믿으시오, 미국은 대통령도 있지만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복원이 됐는데 이제 유럽에서 더 이상은 미국을 믿지 않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을 하고 미국과 갈라서게 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프랑스 대통령도 지금 어제 백악관에 와서 잘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내일 모레 올 영국 총리도 마찬가지 그런 그 제안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속내는 마음이 갈라져서 저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이야. 미국은 믿을 국가가 아니야. 이게 더 강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설득 작업으로 보입니다. 대서양 동맹이 붕괴된다는 것은 유럽으로서 너무너무 큰 충격이고 미국은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구소련도 붕괴되고 나치도 사라졌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십 년 동안 돈을 그쪽에 많이 냈고요. 나토의 어떤 그 나토 동맹국들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냈고 대신에 이제 미국이 파워를 쥐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나라에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파워를 얻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을 해서 서로 이제 가져가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유럽이 미국보다 경제력이 굉장히 약하니까 또 경제력만 약합니까? 정보력도 영국을 제외하고는 미국과 견줄 만한 그런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러시아 빼고는. 러시아는 그런데 유럽과 적이잖아요. 최근에 몇십 년 동안 러시아도 서구 쪽으로 끌어들여 볼까, 우리 편으로 해볼까, 개화시켜 볼까 했지만 그게 이제 실패됐고 러시아는 과거의 구소련으로 돌아가려는 땅을 다시 차지하려고 하는 그렇게 될 때는 우리 서유럽까지 오겠구나 하는 마음이 이제 강해졌죠.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더 이제 러시아 쪽에 가깝게 가는 것을 보이니까 유럽으로서도 이제는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해봅시다. 속으로는 살 길을 준비를 하고 있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제 이제 3년이 돼서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일부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브에 모였는데 미국은 거기에 대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미국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었죠. 이 중요한 두 가지 일로서 어떻게 대서양 동맹, 유럽과 미국의 동맹이 끊어지는가, 이제 여기까지를 맨 앞에 섹션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유엔에서 어제 제가 오늘의 미국 전해드리면서 중간에 이제 브레이킹 뉴스가 뜬 것이 북한, 수단과 같은 나라와 입장을 같이 했다. 그게 바로 유엔 결의안이죠. 유럽에서 마련한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이해서 마련한 러시아가 침공했고 그런 그 침략한 침략국을 비난하는 결의안이었습니다. 93대 17로 통과되긴 했어요. 그러면 유엔 회원국이 뭐 169개국인가 그런데 193개국이죠. 그런데 93대 17이면은 기권한 국가가 얼마나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애매한 거예요, 지금. 미국 입장에 서기도 그렇고 무슨 러시아나 중국이 지금 서로 가까우니까 그 입장에 서기도 뭐하고 해서 65개국이 기권을 했습니다. 애매한 거예요. 기권한 국가에 중국이 포함됩니다. 중국이 지금 러시아와 무척 가깝죠. 서로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하면서 그런 중국조차 기권을 했는데 물론 근데 시진핑은 이 유엔 여기서 기권을 하고 나서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과 전화 통화를 해서 역사적과 또 현실을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너무 좋은 이웃이다. 뭐 좋은 때와 나쁜 때 다 이겨내고 아니었는데요. 서로 싸웠던 적도 많이 있는데요. 서로를 지원하고 함께 발전해온 진정한 친구다. 이런 메시지 정도로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는 건 싹 피해가면서 이제 그 기권표를 던졌는데 미국은요. 기권하지 않고 왜 러시아를 욕하지? 러시아를 비난하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미국과 다른 16개국, 여기에 이제 북한이 들어가고 이스라엘이 들어가고 또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북쪽에서 러시아에 딱 붙어서 뭐 벨라루스 대통령이 완전 친러시아, 완전히 그 푸틴 대통령의 어떤 부하처럼 행동을 하죠. 그 벨라루스라든가 수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우리는 러시아를 비난하는 것에 반대하는 반대표를 던졌는데 뭐 북한이야 지금 군대도 보내니까 당연한 거고 미국이 거기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기권도 아니고 반대표를 던졌으니까 이제 완전히 미국의 입장은 유럽 편이 아니라 이게 유럽이 제안한 결의안이거든요. 러시아 편이다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된 거고요. 이 같은 표결이 나오니까 공화당에서조차 존 커티스 유타가 지역구이죠. 러시아, 북한과 미국이 같은 편에 섰다는 사실은 너무 우려스럽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이거 민주주의에 대해서 반하는 거지. 이 일이 일단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을 했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곧 서유럽의 운명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버리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미국이 정보도 주고 지원도 해줘야지 되니까요. 원래 임마누엘 마크롱이라는 대통령은 젊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철학 자체가 독자적인 노선, 일방적인 외교를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 이거 아니야. 하나보다는 여럿이 낫지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오기 전에 30개국 지도자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3시간 동안 만났죠. 점심도 먹고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회담이 정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라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어요. 이 결과는 이제 목요일에 영국 총리가 왔다 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도 만난다고 하고 젤렌스키도 만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나 확인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사람 대하는 거 보면은 쫙 그 등장이 그러니까 딱 파악이 되잖아요. 친근한 관계 표시했고요. 어제 이제 나중에 저는 방송 끝나고 봤는데 그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는데도 뭐 절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 마크롱 대통령은 감사하다. 뭐 지난번에 뭐 프랑스에 와줘서 감사하고 아첨도 많이 했고요. 아무튼 또 이 트럼프 대통령도 프랑스 대통령을 칭찬을 했고 중요한 건 이거죠. 두 대통령이 동의한 것도 있고 동의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동의한 것,
유럽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을 트럼프가 동의했다. 근데 모호해요. 이 부분이. 물론 그렇게 얘기할 때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우리가 무슨 전선에 유럽 군대를 배치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전선이 아니더라도 전투에 투입하는 것 아닙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좀 그 평화롭게 안심시키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유럽에서 더 많은 돈을 뭐 지출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 임마누엘 마크롱은 이걸 전환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평화유지군을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이렇게 그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환점이다.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말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임마누엘 마크롱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어떤 부분에 껴들어가서 영어로 프랑스어로 얘기를 하다가 국가의 지도자니까요. 급할 때는 영어로 딱 해서 오히려 그럴 정도였거든요. 마크롱도 다른 유럽의 지도자들처럼 러시아의 팽창주의 때문에 우크라이나 안보를 국가의 안보처럼 최우선으로 하면서 어제 평화가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가 항복하는 게 평화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이제 러시아와 미국이 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푸틴이 침략자다. 푸틴은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어도 그 협정을 존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기자가 물어봤죠.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푸틴에게 독재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은 살인자다, 뭐 깡패다, 정치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 그 같은 단어를 쓸 때는 상당히 쉽게 사용하지 않는다. 불과 며칠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독재자라고 했죠. 러시아를 먼저 침공한 독재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끝내 이 푸틴에게는 독재자라고 말하지 않은 것. 이게 또 공화당 정치인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전 상원 의원은 너무 부끄럽다. 돈 베이컨 공화당 하원 의원은 너무 당혹스럽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인 우크라이나 지도자에게 지금 전쟁 침략을 당해서 3년 내내 고통받고 있는 대통령에게는 독재자라고 하면서 침략한 사람에게는 독재자라고 하지 않다니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마크롱은 많은 진전이 있다. 유럽이 평화유지군 보내도 된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확실하게 진전이 있었는지를 알기는 지금 힘들고요. 그 말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는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제 목요일에 오니까 어제 키어 스타머 총리도 오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러시아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도 끼고 해서 협상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빼고. 그때 젤렌스키는 그 협상에 왔어봤자 가치가 없어. 갖고 있는 카드가 없잖아. 이런 얘기를 했죠. 그걸 그대로 빗대서 이제 영국 총리는 러시아가 모든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영국이 50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또 할 것이고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의 2.5%로 2027년도에 올릴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금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러시아 쪽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누군가가 와서 설득을 시키고 한다고 해서 변할 기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생전에 적어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유럽과 미국이 갈라서는 길로 갈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4년 뒤에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될지 아니면 또 이것을 다시 우리 잘해보세요 예전처럼 하는 사람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후자의 경우에도 이젠 유럽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사의 변화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만으로 이렇게 세계사가 변하게 하겠습니까? 오늘 NPR 방송이 미국과 유럽의 분열이 확대되고 있는 5가지 증거 이렇게 전했는데요. 유럽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는 유럽과 그 대서양 사이에 두고 미국과는 1949년도에 만들어진 나토로 뭉친 거잖아요. 이 나토라는 것 자체가 물론 2차 대전 때 러시아가 연합국이긴 했지만 구소련으로부터 이 유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맺은 군사동맹이고
그럼 미국이 왜 돈을 많이 대면서 이 군사동맹을 이끌어왔는가? 미국도 이득이 되니까 그렇죠. 유럽의 안보를 보장해 주면서 역시 구소련도 미국의 적이었으니까 이념적으로도. 그리고 그 밖에도 국제 정세에서 좀 베풀면은 미국의 뜻대로 국제 정세가 이렇게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지되니까 나토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뒤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중립국인 스페인마저도, 아니 스페인이 아니라 스웨덴, 그리고 이제 핀란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러시아도 두렵고 등등 해서 이 나토에 가입하지 않다가 결국은 나토 회원국이 돼버렸죠.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 나토에서는 나토가 얼마 전이 아니네요. 뭐 한두 달도 안 됐어요. 미국에 물러나는 국무장관이 그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규모도 크다. 규모도 크죠. 당연히. 뭐 중립국조차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막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게 급격히 달라지는 겁니다. 푸틴을 칭찬하고 평화회담 중심에 나토 회원국인 유럽 싹 빼고 러시아와 미국이 이제 중심에 딱 배치가 됐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만 협상을 하는 이건 우크라이나에 나쁘고 러시아에 이득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NPR 방송이 결국은 유럽과 미국이 멀어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지적한 5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미국의 JD 벤스 부통령이 유럽의 리더들을 엄청 비난했습니다. 2월 14일 독일 미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유럽의 지도자들이 우파 정치 시각을 질식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서 독일의 올라프 숄츠 현 총리는 만나지 않고 이번에 2위를 한 나치당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죠. 왜냐하면 나치의 슬로건을 얘기를 하니까. 극우 독일 대한당의 공동대표 어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앨리스 바이델을 만나고 올라프 숄츠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앨리스 바이델이라는 이 여성 공동대표가요. 홀로코스트 독일이 책임 있다. 이걸 굉장히 축소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미국의 부통령이 우파의 나치 구호 같은 것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고 정치 시각을 질식시키려고 한다. 워싱턴과 친구로 지내려면 유럽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푸틴에게는 이런 요구를 하는 적이 없거든요. 푸틴이 언론인들을 뭐 잡아서 가두고 등등 온갖 억압을 하고 뭐 언론 매체를 문을 닫게 해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두 번째, 유럽과 미국이 멀어지는 것, 젤렌스키가 유럽 군대를 창설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바로 앞서 들어보신 미국의 부통령이 그 같은 극우 당을 지지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였고요. 독일 대한당을 지지를 했죠. 이러니까 유럽은 할 수 없다. 미국을 완전히 대체하려면 한 뭐 병력만 하더라도 30만 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세 번째 미국이 우크라이나 빼고 러시아와만 회담을 한 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체가 돼서 이제 했잖아요. 젤렌스키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 것. 이게 이제 세 번째였습니까? 세 번째였었죠.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독일 리더. 어제 이제 조금 브리핑을 해드린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의 지금 대표면서 몇 개월 있으면 취임을 하겠죠. 독일의 신임 총리로. 이 사람이 미국이 유럽의 운명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점점 확인되고 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아직도 미국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수십 년 동안에 그냥 2차 대전 때부터 2차 대전 이후 49년 나토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너무나 강한 동맹이었기 때문에. 근데 독일이 더군다나 그게 기민당은 더 미국과 이것을 강조를 하는데 이런 사람이 미국은 유럽의 운명에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나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거다. 독일의 차기 총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나토를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토 방위조약, 상호 방위조약 5조요. 저 나라가 침공을 받으면 우리나라가 침공받은 것처럼 같이 싸워준다. 이거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비해야지 된다. 스스로 방어하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요. 기독교 민주당의 지도자면서 평생 이렇게 대서양주의자였던 이런 사람이 한 말로는 놀라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제 있었던 마지막으로 유엔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고 해서 3년을 맞아서 비난하는 것에 나는 비난을 할 수 없어 러시아를 하고 반대표를 던질 것. 이게 이제 미국과 유럽이 이제 점점 갈라지는 확실한 증거라고 보고 있죠. 며칠 전에 일요일이었나요? 토요일이었나요? 앤드류 설리번이라는 어피니언 리더가 결국은 이제 미국과 유럽은 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왔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그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약탈하려고 하는 성격, 그리고는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의기양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근데 지금 유럽과 미국이 이렇게 좀 갈라지는 것은 꼭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나토를 창설할 때는 그때의 목적이 있었고, 그런 목적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나니까 오바마 때부터는 이 많은 그 어떤 중심을, 미국의 중심을 중동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아시아 쪽으로 많이 돌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이 컸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성향도 그렇고 워낙에 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을 좋아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교착 상태라는 거 맞고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줄일 수도 있고 또 국민이 해외 지원 같은 것을 싫어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독재 정권과 새로운 동맹을 설정하는 거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푸틴과 새로운 동맹을 설정하는데 물론 리셋 버튼은 오바마 때도 눌렀어요. 그러나 그때 누른 리셋 버튼과 지금 누른 리셋 버튼은 다르죠. 그때는 푸틴의 러시아가 조금 더 서방 세계와 갤얼롱할 수 있도록, 지금은 미국이 조금 더 러시아 쪽으로 가깝게 가면서 유럽과 손절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앤드류 설리번 씨는 이게 미국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지만 이미 세계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쪽으로 이끌고 갈 힘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이 생각을 했었던 뭐 이상주의도 비슷하기도 하고 한 민주주의냐 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독재주의냐에서 미국의 성격 자체는 분명히 민주주의였는데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시 빛을 보기까지는 지금 너무 깜깜하고 앞으로 트럼프 시대에 더 깜깜해질 것을 예상을 하면서 새롭게 새벽이 돼서 빛이 나오기까지는 어둡고도 어두운 기간이 몇 년, 적어도 몇 년은 걸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이나 영국 총리가 와서 너무 러시아 쪽에 가깝게 가지 말아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하고 또 유럽도 유럽 나름대로 뭐 자국책을 찾는다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방위한다. 말을 하지만요. 말을 하는 것과 행동은 차이가 있죠. 행동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과 유럽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다른 세계사에서 몇 년 동안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잠시 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밤늦게까지 뭐 탄핵 심판 최후 진술한 거 조금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이 지금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3월 14일이 연방 그 예산안 지난 겨울에 예비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그때가 되면 또 이거 통과되지 않으면은 연방정부 또 문 닫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백악관에 아마 공화당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서 사람들이 가장 그 포커스를 뒀던 건 그거죠. 최종 진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혹시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어떡하는가, 그런 것이었고,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잘못했다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차상 미국의 매체는 뭐 방송은 아직까지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maybe 신문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어느 시간에라도 웹사이트에 나올 수도 있고 내일은 아마 분명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AP통신과 로이터 통신, 이 통신 매체는 다른 신문사에도 쭉 그 뉴스를 주니까 이런 것만 보도를 했는데 한국과 거의 이제 비슷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차 변론.
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2번 사과했는데 한 번은 시작할 때, 나중에는 끝날 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직무에 복귀를 하면은 원래 구상했었던 것이다 하면서 개헌이요. 뭐 책임 총리제, 또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가 이런 것을 거론을 했고, 남은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해서 야당은 내란범이 다시 권력을 쥐겠다는 속내네, 이 권력 이양 같은 이런 헛된 말장난에 누가 속아 넘어갈 것 같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한 것이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3월 중순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령을 선포하고 한 문제 때문에 해임을 할지, 아니면 권한을 회복시킬지 해서 대통령이 다시 되게 할지, 거기에 대한 판결이 나오겠죠. 거의 모든 사람들은 탄핵, 만장일치로, 거의 모든 사람은 아니고 대부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탄핵할 것으로 예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파면되면은 이제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내란죄는 또 따로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AP통신이 맨 앞에 내세운 건 이겁니다. 야당이 통제하는 의회의 위험성, 국회요, 위험성에 대해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였다.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하는 거니까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 심리 과정에서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복귀되면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 로이터 통신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면보다도 나중에도 또 기사가 소급돼서 나오겠지만, 국회 변호인단이 마지막 변론한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자에 비유를 했다는 것이요. 박정희, 전두환 등 이전의 독재적인 대한민국 지도자들과 비교를 했다. 이제 이런 정도로 오늘까지는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연방 공무원이야 230만 명 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 다 합쳐서 어느 정도, 그러나 커뮤니티에서 일하고 있으면,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연방 공무원으로 스몰 비즈니스도 일을 하게 되고 수입이 다 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더 중요하지만, 도대체 일론 머스크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친구나 동료들과 얘기해 보면은,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충분히 다 공감을 하지 않으신다던가, 아니면 제가 설득력이 없어서인지 또렷하게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딱 흡수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고 프로그램을 줄여봤자, 프로그램도 이미 다 끝난 프로그램을 거기다 막 성과에다가 넣었다고 하잖아요. 몇 % 줄이지 못한다는, 이제 이게 일단 전제예요. 그런데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어제 밤 11시 59분까지 몇 가지, 지난주에 당신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5가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임한다고 간주하겠어? 이렇게 해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처는 답하지 말아라, 어떤 부서는 답하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결같이 이제 일론 머스크를 지지를 합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고, 답하지 않은 사람은 해고될 거야.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정부의 인사과요, 말하자면 회사처럼 치는, 답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답을 해도 되지만 답을 안 한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사임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일론 머스크는 또다시 지금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내가 2번째 기회를 줄게. 다시 답변을 해. 그리고 각 정부는 엄청나게 혼돈입니다. 재무부, 재향청, 상무부, 내무부는 직원들에게 기밀 정보는 공유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 정도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답변해. 법무부 같은 데는 답변을 하라고 해요. 사실은 법무부가 가장 예민할 것 같은데 법무부는 답변을 하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정보국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수사국, 국가정보국, 또 국무부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국방부도 하지 말라고 하고,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 너무 기밀 서류 많잖아요. 물론 일론 머스크가 기밀은 빼고요,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업무 전체가 기밀에 관한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론 머스크는 2번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방 공무원 자체는
상당수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없는 그런 그 공무원 보호 조항도 있고 공무원 노조도 워낙에 그 강하고요.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이 정부 효율부라는 부서가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로부터 점점 이제 반대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아니 우리 부서에서 사람을 줄인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있네요. 피트 헥세스 같은 사람 아주 기꺼이 우리는 감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임기 1기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그 국무장관 되고 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30% 뭐 예산을 줄였을 때도 오케이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간혹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는 나의 부서에서 뭐를 삭감하고 사람을 줄이고 돈을 삭감한다고 이걸 좋아할 부서장 장관들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지난주에 무슨 일을 했는지 5가지 중심으로 적어내라고 얘기한 게 토요일이었거든요. 그 토요일에 일론 머스크는 X에 158개의 글을 올렸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연방 공무원들에게 그런 이메일을 쫙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 이렇게 얘기하죠. 이메일도 저도 이메일 확인 잘 안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이메일을 할 건 합니다. 꼭 해야 될 건. 이메일도 확인 안 하니까 일은 제대로 하겠어? 이메일도 확인 안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뭐 이런 얘기들 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연방 정부 가운데서 나와서 일하는 사람은 6%밖에 안 돼.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재택근무 하는 사람보다 재택근무 안 하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재택근무가 많긴 해요. 연방 공무원이나 주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은 컴퓨터로 다루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연방 공무원은요. 54%에서 56%가 사무실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어?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을 해고할 자격이 있느냐고. 이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돈 절약은 별로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절약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계산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목표지? 여기에서 이제 그 러셀 보트라는 백악관의 예산국장이 계속 하는 말, 열망이에요. 이 사람의 열망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프로젝트 2025라는 헤리티지 재단이 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2기의 청사진에 많은 그 노력을 하고 글을 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공무원들이 상처받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상처요? 내가 만약에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도 안 나갈래? 이렇게 해도 안 나갈래? 해서 나가게 하고 그 자리를 필요한 자리라면은 트럼프 아래에서 기꺼이 일할 사람 충성파로 채운다는 이걸 이제 완전히 공론화해버렸어요. 백악관의 예산국장이. 그럼 일론 머스크는 무엇이냐 또 목적이 자꾸 여기저기 가서 특히 이제 돈과 연관된 곳에 가서 재무부라든가 뭐 국세청이라든가 여기에 가서 우리 정부 효율처 부서들이 다 모든 데이터에 소셜 시크릿 넘버까지 접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뭐 어떤 때는 법원에서 하지 마라 하더라도 굽히지 않고 또 하고 하잖아요. IT 시스템을 장악하겠다는 거. 이건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입니다.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 이 목적 자체는 증거가 없으니까 뚜렷하게 말은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왜 민감한 데이터에 저렇게 접촉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어차피 돈 전략이 그래봐야 얼마 안 된다는. 일반 사람들은 전략해서 너무 좋아 라고 마가들은 좋아합니다. 마가가 아닌 사람도 나는 공화당 지지자 아니야 하면서 이런 거 지지해요. 그런 배경은 있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일론 머스크는 줄일 수 있는 총 액수가 7천억 달러라는 거. 10분의 1 정도, 전체적인 7조의 예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잘 압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저것 빼고. 그럼 7천억 달러에서 줄이면 얼마를 줄일 수 있겠어요? 계속 이제 2조 달러 줄인다, 1조 달러 줄인다. 그만큼 전체 액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줄인다고 하고 하는가? 저 사람이 뭔가 IT 시스템을 장악하고 싶어 하는 거야. 민감한 데이터에 접속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목적은 불분명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지금 지난 주말에 보니까 공화당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장관들도. 아니 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해고를 하고
사람을 하이어하고 파이어해도 내가 해야지 왜 일론 머스크가 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공화당 정치인들이 요즘에 타운홀 미팅만 가면은 일론 머스크가 왜 저러느냐고 그 비난, 정치적인 비난을 엄청 많이 받는답니다. 거기 일론 머스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마구잡이로 하는데 당신들은 공화당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조지아주에서 이제 그런 그 유권자들의 불만이 많았고 조지아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캐롤라이나 지역 이런 데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건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영역이에요. 오늘도 어딘지 여론조사 결과 모르겠는데 지지율이 52%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저항이 이게 중요한 거죠. 저항이 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런 일 그리고 결국은 일론 머스크지만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하는 거니까 이 저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하고 한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것, 장관들로부터 또 트럼프를 지지했었던 그쪽 지역의 유권자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래서 그 공무원들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열광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요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습 직원들이 많고요. 해고된 사람들 가운데서 일반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불러오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도 좋고 유능하기도 하고 해서 벌써 다른 곳에 취직해버리고 그렇게 불안정한 거기에 난 이제 안 가. 원래 공무원이 안정된 직장이어서 갔는데 이게 뭐람 하는 그런 또 어려움도 겪는다고 하고 그리고 또 수습 직원이라고 해서 금방 뭐 학교 졸업하고 몇 살이 가는 것만이 아니랍니다. 이쪽 부서에서 저쪽 부서로 간다던가 스위치하는 것 있잖아요.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그 스위치에서 일을 배울 때도 수습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금방 들어간 그런 젊은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부터 전해드릴까?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죠. 여러분들 주말에 혹시 가장 가까이에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곳은 라캐나다 그쪽 몬트로스 데스칸소 가든 근처에 조앤이 있죠. 조앤 하면은 마이클즈와 뭐 양대 산맥 비슷한데 마이클스는 마이클스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조앤은 조앤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데 조앤은 저는 마이클과 비교할 때는 뭐 다른 모든 무슨 크래프트 용품들이 있고 천이 있고 바구니도 많고 하는데 이 그 조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마로 만든 어떤 그 가방 같은 것들 쌌어요. 또 싸서 그것으로 무슨 뭐 포장을 하기도 좋고 하는 그런 것들 재봉틀도 팔고 마이클은 재봉틀은 안 팔잖아요. 재봉틀도 팔고 뭐 아무튼 그리고 오히려 마이클보다는 천은 훨씬 많죠. 조앤이 이제 82년이나 됐답니다. 문을 닫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저의 놀이터였던 조앤이 문 닫는 것에 눈물은 흘리지 못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미국의 800개 스토어 전부 문을 닫는답니다. 주말에요. 뭐 온라인으로 뭐 여러분들 그 스토어에 들어가셔도 전부 세일을 하는데 1월 달에 이미 파산보호 신청을 했었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 닫을 수밖에 없다 하는 발표를 했는데요. 1943년도에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이제 그 천 페이브릭 샵으로 시작을 해서 그 알록달록 색깔 털실은 마이클에도 있지만 천은 조앤이죠. 5만 가지 천이 다 있잖아요. 뭐 계절에 따른 그런 상품들도 있고 문을 안 닫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한참 성장할 때는요. 어떻게 더 많이 우리 조앤을 퍼뜨리느냐. 글렌데일도 있죠. 글렌데일 여러분 그 번화가에. 근데 이제 그 퍼뜨리는가 했는데 결국은요. 이 같은 리테일 스토어가 줄어들잖아요. 사람들은 뭐 털실 같은 것도요. 온라인에서 엄청 많이 삽니다. 그 페이브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페이브릭은 조앤보다는 LA 다운타운을 많이 가는 다운타운에 페이브릭 거리가 있기 때문에 휘황찬란합니다. 아무튼 원야드에 $30, $40 그거 비싼 거죠. 막 드레스에 입고 하는 거 그런 걸로 포장지하면 끝내줍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창 때는 막 이렇게 스토어를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커머스 때문에 주춤하고 그러다가 팬데믹 때 또 사람들이 이런 것 많이 하니까 이렇게 떠오르는 듯 하다가 결국은 못 버팁니다. 더군다나 중국에서 들여오는 제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취미생활용품 같은 것들도 조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러니까 뭐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조앤이 있으면 가시면은 꼭 천, 재봉틀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고요. 털실, 가는실, 뭐 단추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용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 뭐 가든에 놓아둘 만한 것들도 많이 있고 무척 쌀 것 같네요. 직장 생활에서의 인공지능 챗봇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슬랙 하면은 뭐 실시간으로 채팅도 하고 파일 공유하고 직장에서는 많이 쓰죠. 업무 관리를 하는 이 회사가 얘기를 하는데 뭐 한 3, 4년만 있다 할지라도 인간 동료보다 이렇게 AI,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훨씬 많이 대화를 하게 될 것이다. 원튼 원치 않던 이 인공지능이 필수적인 존재가 돼서 협업을 하는데요. 사람과 협업을 하는 숫자보다 인공지능과 협업을 하는 게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사실은 이 인공지능 이전에는 자동화에서도 인간이 뭐 자동화는 24시간 일하고 근데 인간은 비싸고 뭐 훈련시키기도 힘들고 또 중간중간 돈을 올려달라고 해요. 그리고는 또 돈을 올려줘도 다른 데로 또 싹 가요. 어떤 데는 정보까지 빼나가고. 그런데도 인플로이들은 다른 인간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죠. 물론 인공지능과 교류하는 것도 재밌어요. 저도 인공지능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나의 이 생사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나중에는요, 이게요, 계속 이렇게 뭐 AI, 하고만 일을 하면은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 산타클라라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토마스 플랜트가 교수가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도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뭐 번역도 인공지능이 다 해준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심플한 기후, 뭐 사건, 사고이지 심오한 추론 능력에서는 이것도 전 따라잡을 것이라고는 믿고 있지만 아직은 그 추론 능력에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세련된 문장, 공감을 주는 문장을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또 오역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인공지능을 이렇게 자꾸만 사용하다 보면은 언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인 행동도 인간이 이제 줄어들면서 로봇화 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해서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어떤 회사요. 웨이파운드의 이제 공동 그 설립자 이분은요. 한 1년 전부터 25명의 명이라고 해야 돼요. 25개의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일을 해왔는데 데이터를 읽는 것은 무척 잘 읽지만 가끔 직장에서 왜 사람도 제 4차원이야 5차원이야 있잖아요. 그런 실수를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똑같다. 인턴 팀을 관리하는 것과 같다. 뭐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거 너 잘못했잖아 하면 또 금방 잘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또 다음에 똑같은 질문하면 또 똑같이 답변해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인공지능보다는 지금까지는 더 위에 있어야지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그 알파고 그 무브 7이었던가요? 37처럼 인공지능이 바둑 두는 거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라고 봤죠. 보고 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예 저거는 일부일 거야라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퍼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갈 거야. 여기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세상은 지금까지 계속 그랬다고 악수요스는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빌어서요. 세상은 언제나 변했고 그 일자리가 변화에 따라서 변했고 없어지고 내가 적응을 해야지. 내가 적응을 하면은 살아남는 거고 아니면 도태되는 거지. 악시오스는 죽는 거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대 기술 기업과 스타트업은 항상 인공지능을 쓰기를 원하고 상당수의 직원들은 이거 쓰는 거에 약간 거부감이 있는 거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뉴스에서는 믿을 수 없으니까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쓰면서 안 쓴다고 거짓말 치면서 비밀리에 쓴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같이 살아가거나 아니면 도태되거나 둘 중에 하나다 하는 뉴스였습니다. 이 정부 효율처 부서가 내놔라 하는 그 자료 거기에 이제 협력하기를 거부한 연방 테크놀로지 스태프들이 20명이 사임을 했다 하는 내용이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